오늘 날씨도 좋고 날씨는 조금 차가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다들 와주셔가지고 일단 아주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시장에서 지금 토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작품들은 그냥 너무 잘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다들 앉으셔서 듣게 됐습니다. 김인철 작가에 대해서 미리 많이 좀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오시기 전에? 작품들 많이 보셨어요? 김인철 작가가 사실은 한국에서 많이 안 알려진 작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그동안 전시도 많이 해오셨고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 국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독일에서 공부하셨고요. 독일에서 쾰른에서 거의 미디어슐레라고 하나요? 거기를? 매체예술대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원래는 전자음악을 공부하셨는데 한국에서 독일 쾰른에서 공부하시면서 이 비주얼 아트 쪽을 새롭게 전공을 하셨고요. 전공하시는 과정에서 확실히 음악을 하신 배경 때문인지 굉장히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시각 예술을 바라보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진 작가에 대한 관련 사항이 유럽의 입자가속기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CERN이라고 CER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예술가들을 매년 초빙을 해서 물리학자들하고 같이 레지던시를 해요. 그래서 레지던시가 사실은 굉장히 아주 힘든 그런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김인철 작가가 레지던시에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그런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일단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작가 선생님한테 일단은 질문을 하나 드리는 걸로 일단 이 토크를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플로어에서 관객들이 직접 질문을 하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시각예술이라고 하는 부분 사이에 사실은 많은 접점이 있어 왔어요. 존 케이지 같은 분들도 계시고, 다니엘 샬르 같은 분들도 계시고, 사실 백남주 선생님도 음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결, 두 커다란 예술 장르 사이의 연결이 굉장히 생산적이고 굉장히 창조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제가 전시를 하거나 이런 발표를 할 때 그럼 당신은 뭐를 공부했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했냐는 분도 있고 공학을 공부하셨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음악을 공부를 했고 실제 지금도 제 예술 언어의 한 90%의 모국어는 음악이에요. 음악이고 거기서 출발을 많이 하는데 음악이라는 것이 미술과 다른 지점이 있다면 어떤 예술이라는 큰 거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음악은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 베이스드예요. 그리고 시각 예술이라는 거는 실제 오늘날의 많은 현대 예술이 시간을 많이 수용하고 해프닝이니 무슨 퍼포먼스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시간 예술이 지금 비디오 아트를 포함해서 예술이 들어왔지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으로 봤을 때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된 것, 실제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과학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과학이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제외한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제외한 어떤 고립된 상황에서만 일어난 특수한 현상이 성립될 때, 근데 이제 뭐 현대 과학이 들어오면서 시간을, 이게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것 통해서 시간이 들어오면서 시대 정신이 시간이라는 것이 아주 우리가 너무 친숙한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다루게 된 배경이에요. 거기에는 음악이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실제 현대 음악에서 실제 시간을 다시 다루기 시작했어요. 리듬이라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메트릭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여러 시간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는 음악에서, 제가 음악을 전공하다가 미술적으로 시각 예술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다루다 보니까 그 시간이 시각화되거나 아니면 공간화되거나 아니면 물질화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꼭 음을 통하지 않더라도 하는 그런 어떤 배경에서 오히려 더 이쪽 시각 예술 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그 김희철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특히 뭐 예를 들어 펄스라든가 뭐 웨이브라든가 또는 어떤 그 레이, 코스믹 레이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무브먼트들에 관련된 그 감상을 상당히 많이 갖게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여기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 가운데 뭐 임펄스도 방금 말씀드린 아르고스와 임펄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가 보통 많은 그 미디어 아트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그런 적외선 센서나 아니면 그 열 센서 같은 거를 사용해서 또는 광학 센서를 사용해서 주변의 환경들과 이렇게 그 상호 반응하는 이런 작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김희철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런 그 어떤 인바이런먼트가 아니라 굉장히 스케일이 큰 우주적 그 환경들 같은 걸 작품 속에 끌어들인단 말이죠. 이런 어떤 그 작업을 하시게 되는 어떤 그런 배경 같은 게 있나요? 실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약간 인터랙션이라는 거에 대한 좀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아트 하면 되게 인터랙티브, 이런 지금 그게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어떤 장르의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저도 인터랙션 작업을 많이 처음에 좀 했었는데, 인터랙션이 갖고 있는 인간과 어떤 오브제의 어떤 관계잖아요. 예술 작품과 인간. 근데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인터랙션은 좀 약간 게임이나 놀이 이상의 어떤 소통, 예술 작품과의 소통이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저의 작업에서 완전 다른 차원으로 인터랙션을 좀 할 수 있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좀 이 개념적으로 그 어떤 인터랙션이라는 미디어 아트에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게, 그 캐런 베럿이라는 그 여류 물리학자가 있어요. 그 물리학자는 인터랙션이 아닌 인트라액션이라는 개념을 쓰세요. 인트라. 그러니까 모든 인트라라는 건 내부잖아요. 내부의 액션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꼭 대상과 대상이 액션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한 시스템 안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인터랙션하고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혀 있다는 모든 것들이 사건으로 아니면 물질로 아니면 개념적으로 아니면 의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인터랙션이라는 개념을 이제 저한테는 아주 좀 약간 화두 같았어요. 아, 내가 실제로 지금 선생님과 액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중력이라는 걸 공유하고 있거든요. 중력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약간 단서가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인트라 개념을 좀 넓게 생각했어요. 실제 우주에서 입자가 들어와서 그 만들어진 어떤 뮤온이라는 입자가 여기를 충돌해서 사건이 여기에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더듬이가 꼭 인간을 향하지 않고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세계의 입자들을 감지하고 그것이 작품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그런 약간 저는 그 인터를 크게 확장을 한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 지금도 원래는 이 크로마 작품도 저는 좀 계획이 있어요. 이게 더 다음 버전으로 나가면 이 작품을 약간 태양풍이랑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태양의 바람, 태양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입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그런 입자들을 센싱을 해서 그것이 이 크로마의 작품에 어떤 색의 영향을 줄 수 없을까 하는,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 그 인간과 사물, 꼭 인간이 예술을 감상하는 어떠한 그 주체와 객체로서의 대상 관계가 아니라 그게 얽혀 있는, 사건에 얽혀 있는 어떠한 하나의 인트라한 큰 망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그 센싱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더 좀 어떻게 보면 더 크게 큰 개에 열린 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김희철 작가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이제 풀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사실은 그 현대 미술 가운데 기술을 사용한 예술 작품들이 그동안 굉장히 그 센서를 많이 썼거든요.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작품 앞에 가서 이렇게 움직이면 작품이 반응을 한다든지 뭐 이런, 2000년대 초에는 그게 굉장히 신기한 예술 장르로서 일반 대중들한테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한 10년, 15년 지나고 나니까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고 신기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흥미롭지도 않은 거죠. 이제 과연 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아주 일반적인 환경이 됐는데, 이것을 예술가들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창의성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것인가, 이 문제가 한동안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창의적인 개인들이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그 기업에 들어가서 코퍼레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들에 말하자면 자신의 창의성을 쏟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도대체 개인으로서의 예술가가 그런 기술적인 환경, 일반 개인이 도달하기 힘든 기술적인 환경에서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걸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막혀버리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상황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김희철 작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가고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방금 이제 작가가 설명을 했지만, 인터랙티브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계와의 상호관계, 인간과 기계와의 상호관계를 인간도 기계와 동일한 선상에서 그거보다 더 큰 환경의 영향을 갖다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 것처럼 그 작가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아마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중력 같은 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아르고스가 지금 그 검출하고 있는, 실제로 지금 작동하고 있거든요. 지구의 바깥에서 날아오고 있는 그 우주선에서, 그 코스믹 레이라고 하죠. 그 우주선에서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들을 검출해내는 이제 그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다른 작품들에 지금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기계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공히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 어떤 그런 그 힘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어떤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들을 작가가 직접 자기가 다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김윤철 작가의 작품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마 하나의 그 브레이크아웃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제가 이제 관객들한테 설명을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제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작가가 초기부터 아까 캐런 베럿 얘기도 했지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마치 거의 그 화학자나 물리학자에 가까울 정도로 말하자면은 과학자들이 실행하는 실험과 유사한 실험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런 그 실험들을 갖다가 반복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결과들을 얻어내고 데이터를 얻어내고 그것을 작업으로 환원시키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갖게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가가 계시기 때문에 직접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제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물질을 만지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 음악이란 제가 이제 음악에서 출발을 하고 뭐 시간을 다룬다고 하고 했는데 시간을 다루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제 프로젝션 작업을 많이 했어요. 이제 프로그래밍을 워낙에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터 작업을 했는데 프로젝션을 하는 작업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불을 끄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잖아요. 프로젝터는. 근데 저는 그게 엄청난 좀 매력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영상 작업이.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독일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언어적인 이제 제한이 생기고 언어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언어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순간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약간 물질적인 거였어요. 결정적인 이제 화두는 제가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이제 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디든 이제 시장 가서 떡을 보면 제 생각이 나면 떡을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편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겨울에는 잘 도착할 때가 있지만 한 10여 년 전이니까 대부분이 떡이 상해요. 오는 길에.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곰곰이 이렇게 떡을 앞에 두고 생각을 한 게 이 물질이 우리 엄마가 얼만큼 멀리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면서 스스로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 고민들. 이렇게 물질이 스스로 뭔가를 매체로서 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시공간을 실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멀리 왔다. 멀리서부터 왔다는 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내가 물질로 분명히 언어를 통하지 않고 음악을 통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물질만으로도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뜻이 있었어요. 동양에도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어요. 물질을 끝까지 파고들면 그것이 알미 된다. 그래서 물질에 이르른다 해서 그 경물치지라는 게 있는데 이황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 말년에 그 물질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한테 온다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인격이 아니라 물격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물에도 격이 있다. 그 격이 다다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옛날 뭐 유학하시는 분들의 얘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게 오늘날 포스트 휴먼의 가장 첫 번째 주제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다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사물이 나한테 다가오고 사건이 나한테 다가오고 하고 있는 그런 제가 말한 얽혀있는 인트라의 세계들이 이미 동양에도 있었고 서양에도 있었지만 서양은 아주 후에 반성 차원에서 칸트 이후에 수많은 반성 후에 요즘의 젊은 철학자들이 미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물질이라는 것에 어떤 행위성을 넣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이것도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약간 이황 선생님의 물격처럼 그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 아까 말한 캐런 바렛이나 팀 잉골드나 사변적 실제론이니 무슨 신유물론이 모든 지금 현대 철학들이 물질이나 사물에 하나의 능동성을 부여하기 시작하거든요. 물질이 변화됐고 그것이 인간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먹지 못하니까 버려야 될 어떤 대상이었는데 그것이 시공간을 말하는 어떤 주체가 된다고 생각했었을 때는 완전 다른 저는 차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아마 2003년, 4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화학을
화학의 화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쇳가루, 뭐 돌가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지면서 계속 실험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실험이라는 게 직관으로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 감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내가 이 자연을 과학자처럼 바라보지 않으면 어디 이상 도달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과학자나 실제 이론 물리학자나 이런 분들과 연결이 되면서 알게 모르게 제가 예술과 과학이라는 타이틀을 좀 가진 거가 있는데 실제 저는 과학의 배경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관심은 많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제가 과학을 많이 다루거나 이러진 않아요. 대신에 세계로의 관심은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감각이나 어떤 새로운 차원의 여러분들을 노출시켜서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스스로 의미화시키는 작품이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물이 다가오게 하는 것들이 있죠. 이 작품이나 관객도 다가가지만 그래서 어떤 만나는 지점을 찾는 것을 하는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답이 너무 길어졌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과학적인 프로세스가 제 작품의 한 50%는 들어가요. 되게 많은 실험을 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데이터화시키고 논문을 읽고 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 다음 과정과 그 이전 과정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혼재되어 있어요. 뭐 철학적인 것도 있고 어떤 때는 그 특히 저 임펄스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런 전시 소개서에는 쓰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저 작품을 볼 때 시베리아에 있는 샤만들의 옷을 되게 많이 관찰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코스튬을 입었고 그 당시에 하이 테크놀로지였거든요. 그 패션이란 것이. 근데 그들은 나무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 시베리아의 샤만들은. 그랬을 때 그들이 보고 있는 아주 친숙한 시베리아의 나무의 껍데기로 옷을 만들고 천지인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어떤 매개자로서 이제 메타모르포스하는 인간이 사물화되는 동물화되는 그런 것들을 저는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인 것보다는 그런 샤만에 있는 상징들이나 그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그들이 연기를 다루잖아요. 연기를 다루는 것이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다루는 어떤 방법들 그런 것들을 많이 리서치를 많이 해요. 그냥 제가 좀 설명을 계속 드리면 그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이 작품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냐 하고 물어보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예술은 저에 있어서 예술은 약간 이해 차원이 아닌 것이 예술이에요.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과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예술은 끝없이 도망가는 끝없이 거리를 두고 있는 감상자와 그거는 뒷상도 그리 예술 개수라고 해가지고 내가 의도한 거와 의도치 않은 거가 관계가 계속 갭이 생긴다. 근데 저는 그 갭이 없다면 예술에 그런 어떤 비밀스럽거나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어떤 깊은 내면의 것까지 꺼내지 않는 어떤 그런 작업이 있다면 분명히 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자유도는 획득하는 것 같아요. 더 이게 미학적인 언어로 아니면 이런 철학적인 언어로 정리돼야 되는 어떤 모멘트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 장황하게 길게 예. 뭐 오늘 사실 작가의 그 이야기를 들으러 다들 오신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김시월 작가를 보면서 다들 뭐 저도 있고 예를 들어 이영철 평론가 같은 분들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한 작가가 이렇게 박식할 수 있으며 실제로 글을 쓰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거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엔지니어의 수준까지 기술적인 어떤 그런 완벽함을 추구할 수 있으며 거의 그 마스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치들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또 실험들을 계속하는 어떤 그런 화학자나 물리학자의 또 어떤 그런 프랙티스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 안에 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감지랄까 예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 예술가로서 동시에 이렇게 말하자면 그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인 면에 치우치거나 또는 이론적인 면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굉장히 모호한 예술가의 어떤 그런 태도만을 보여주는 작가들이 많은 반면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서 자기가 어떤 그 수준까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 극히 드문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또 그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옆에 보시면은 저기 저 드로잉 작품인데요. 셀프 포트레이트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기 있는 작품들 가운데서는 가장 뭐랄까요 이렇게 기술적이지 않아 보이는 작품이 이제 여기 그 전시가 돼 있어요. 근데 저 작품 아마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작가가 설명을 해주고서야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저걸 보고서 저거 프린트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가 저 손으로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손으로 다 쓴 거더라고요. 저게 그 자기 셀프 포트레이트 사진을 JPG 파일을 워드 프로세서로 읽어드린 거래요.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에 그 JPG 파일을 읽어드리면 깨지겠죠. 그 깨진 그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이제 그 레터들의 숫자가 한 14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 있는 이제 그 철자가 이제 14만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한 3개월 반 동안 작가가 저걸 바닥에 깔아놓고 저 위에서 잠을 자면서 저걸 썼다 그러더라고요. 저 줄 긋는 데만 뭐 6주 정도 걸리셨다 그때 그랬는데. 일주일, 6일. 줄 긋는데 일주일? 일주일. 네, 그래서 조금씩 숫자들은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 작품을 보면서 지금 또 그 김신일 작가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작가 예술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규정할 건가, 어떻게 알아볼 건가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수행적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노가다라 그러죠. 그 수행적인 그 측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작가가 얼마만큼 그 말하자면 노동을 하고 있는가 이걸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데 김희철 작가 경우에는 겉보기와 달리 모든 작품들의 그 말하자면 그 수행성이 굉장히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사실은 놀라고 있어요. 이 김희철 작가에 대해서. 자기 작업에 있어서 그런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쉽게 할 수도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도 있는 문제를 그렇게 그 힘들게 가져가는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세게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작품도 제가 처음에 할 때는 한 3주면은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프린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저거를 데이터를 종이에 출력을 하고 써야 되잖아요. 프린트를 하는데 몇 시간을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종이를 이제 거의 A4 용지를 거의 다 출력을 하고 저거를 이제 쓰려고 딱 앉아 있는데 종이를 이제 사놓고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이를 모르니까 롤로 펴놓고 그때는 제가 또 독일에 유학생 때라 가지고 딱 방이 저만 했어요. 저기 이제 누우면 딱 끝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누워서 이게 처음엔 벽에 걸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에 놓아놨는데 저 작품을 하게 된 거는 아까 이제 그 떡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물질이라는 걸 얘기하고 제가 약간 결별을 하고 싶었어요. 이런 어떤 비물질의 세계에서 물질로 나는 이제 들어가겠다. 나무, 돌, 흙, 불
내가 어디에 다다를지 모르지만 나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공기는 내가 좀 다뤄봤다. 웨이브니까. 그 4원소 중에 내가 공기는 좀 다뤄본 것 같으니까 이제 불이고 흙이고 만져봐야 되겠다 하고선 들어가면서 결별을 하면서 저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화 시켜야 되겠다. 디지털한 것들을 물질화 시키겠다고 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데 그때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그 1메가바이트는 얼마나 할까라는 그냥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저거를 1메가바이트가 만약 기계가 읽으면 0.0001초도 안 걸려요. 쓰거나 읽는 시간이. 근데 저거를 쓴다고 했었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가 이제 첫 번째 저한테는 이제 질문이었고 간단하게 데이트 딱 쓰고 1메가바이트 끝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저거를 필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작품을 쓰게 된 거고 그러면서 글쓰기에 대한 어떤 메타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1메가바이트를 물질화된 글씨로서의 양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필사라는 것이 뭔지 저거를 프린트한 거와 프린트하지 않은 것이 뭔지 그리고 저것이 컴퓨터 언어인데 컴퓨터 언어가 컴퓨터를 나가는 순간 저것이 더 이상 언어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었고 마지막 고민은 이제 그건 아직 기술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이제 스캐너가 있어서 저거를 다 데이터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 그 당시 얼굴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JPG로 그걸 다시 저장하고 포토샵에서 열면 그것이 다시 제 얼굴이 그 당시에 이제 얼굴이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저거를 스캔한다기보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 작업을 할 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진짜 할 일이 없을 때 이제 이런 작업도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저거를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타이핑을 이제 컴퓨터에서 한 6개월을 타이핑을 해서 그거를 다시 JPG로 저장해서 이제 그 사진을 되돌리는 거가 이제 저의 원래는 마지막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원본 사진은 없어요. 제가 지워버리고 그 데이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어렵게 말하자면 그 당시 이제 모리스 블랑쇼에 엄청나게 되게 심취해 있어가지고 블랑쇼의 글쓰기 그냥 글이라는 거 글의 죽음 그래서 사라짐의 어떤 미학 그리고 이 글을 이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저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물질화되면서 데이터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었는데 저는 어떤 기본적으로 몸 작업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몸 작업이고 이것도 거의 뭐 뼈가 저릴 정도로 6개월을 뭐 전시 텍스트에는 좀 약간 멋있게 무슨 명상 차원의 그런 작업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강제적인 명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뭐 거의 스님같이 억지로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내가 6개월, 4개월 이상을 거의 어느 순간에는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쓴 적이 있어요. 이 글을. 그리고 일어나면 거의 뭐 현기증이 나갖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이 작품을 처음에 걸자마자 독일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비넨플라이시, 뭐 아지아트, 뭐 이게 이제 독일 말인데 뭐냐면 벌처럼 부지런한 아시아 사람들, 약간 빈정되는 그러니까 지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처럼 부지런한 아시아인의 작품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앞에 그 처음 전시를 할 때 이제 농담을 애들이 막 그렇게 하고 꼭 그렇진 않다. 이것도 개념이 있고 뭐가 있는 거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애가 제 작품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독일 여자 애기가. 그래서 가서 야, 너 왜 우냐고. 내 작품이 저는 되게 감동스러워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 왜 울어 그랬더니 그 애기가 우는 게 자기가 대학에 가면 이런 많은 숙제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줄 수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울는 거를 보면서 선생님과 같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작업을 할까?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설명했죠. 이거는
아시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다. 너는 안 해도 된다. 하면서 그 유머를 이제 그 친구한테 해준 적이 있었어요. 예. 아, 재밌네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 작품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도 가끔 제가 그런 숙제를 내거든요. 노동 집약 과제라 그래가지고, 그죠? 아주 그 무식하게 그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을 한 번씩 시켜요. 과제를 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김시열 작가님한테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